현대시 11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배울 작품은 가을집 짓기라는 작품이에요. 가을집 짓기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일단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가을집 짓기의 화자는요, 처음에 버려뒀던 집으로 돌아가서 집을 수리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버려뒀던 집으로 돌아가서 집을 수리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과거에 자기가 고뇌와 방황을 하고 있었던 삶이 있는데, 그러한 과거의 부정적인 상황들에서 벗어나서 평화로움 또는 안정 또는 평안이라고도 말하거든요. 평화와 안정을 평안이라고도 말합니다. 평안에 이르는 자아의 내면에 대한 노력을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 가을집 짓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을집 짓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야. 아까 방금 말했던 거야.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미안해 얘들아. 잘 안 되네. 과거의 고뇌와 방황이 나올 거야. 그런데 이러한 고뇌와 방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화자는 현재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가지는 대조를 이룰 거고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화자는 궁극적인 본인이 지향하는 바라고 말하는 지향점을 말할 텐데, 여기서 말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내면의, 잘 안 보이시려나? 다시 한번 적어드릴게요. 궁극적인 지향점은 내면의 평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평화롭고 안정된 삶. 이 구조가 이 작품의 시상전개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정확히 알고 계셔도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같이 본문으로 가서 볼게요. 돌아가야지 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기본적인 거 먼저 잡자. 야지라고 하는 두 글자 있죠. 야지라고 하는 두 글자. 이게 계속 뭐 될 거냐면 반복될 겁니다. 그럼 야지라고 하는 종결어미를 반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는 화자의 다짐과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다. 연결지어서 알고 계시고요. 돌아가야지. 이것도 하나 더 추가해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시의 첫 번째 부분 1행이 서술어로 시작하고 있다. 서술어가 제시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서술어로 먼저 시작하거나 서술어로 제시하면은 독자들의 관심을 또는 독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효과가 딸려 나오거든요.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게요. 전나무 그늘이 앞에 가로 열어볼게. 전나무 그늘이 한 겹씩 없어지고 국화꽃 한두 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국화꽃이라고 하는 건 언제 피는 꽃이냐면 가을에 피는 꽃이 국화꽃이 될 거고요. 그죠? 바람을 물들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람이라고 근데 바람은 우리가 느낄 때 촉각을 통해서 느끼잖아. 촉각을 통해서 느끼는 바람을 색깔을 입히는 것처럼 물들인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촉각의 시각화가 일어났다 라고도 볼 수 있고요. 가로 닫아 보실게요. 이 부분은 결국 아까 국화꽃이라고 하는 단서에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가을이 오는 계절의 변화를
촉각의 시각화라고 하는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흩어졌던, 여기서 말하는 흩어졌던이라고 하는 건 세모를 쳐볼까요? 얘가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과거의 고뇌와 방황을 상징하는 부분이라고 봐도 돼요. 흩어졌었던 영혼의 양떼를 모아, 여기서 말하는 영혼의 양떼는 밑줄 쳐 보시고요. 결국 이 영혼의 양떼라고 하는 건 A는 B다. 어떤 거라고 볼 수 있냐면 은유법이야. 은유법이 쓰이면 비유적인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있을 텐데 왜 은유법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게 원관념이에요. 양떼라고 하는 게 보조관념이에요. 그래서 A는 B다의 형태만 자주 봐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은유법을 잘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기 위해서 짚어드렸습니다. 흩어졌던 양떼를 모아 떠나온 집으로, 그럼 여기서 말하는 떠나온 집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구절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떠나온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당연히 어디가 될 거야? 화자가 과거에 고뇌와 방황으로 버려뒀던 집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의 집이 구체적으로 어딘지 지금 나온 거야. 아까 도입부에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떠나온 집을 수리하면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집이 정확히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택과 같은 집인지 다른 곳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영혼의 양떼라고 하는 부분과 영혼의 양떼를 모아서 집으로 가겠다라고 말하니까 여기는 화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공간이 되겠죠. 그럼 결국 화자는 내면의 자기의 자아 또는 내면에 존재하는 자신의,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결국 화자는 과거에 고뇌하고 방황했던 자아와 내면을 정비하고 또는 과거에 고뇌하고 방황했던 순간들을 반성하면서 화자의 자아와 내면의 평안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떠나온 집으로 또 나오네요. 돌아가야지. 야지라고 하는 말 반복되니까 설명 안 할게요. 아래 또 나와 이렇게. 야지 아까 앞에서 했으니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가서 한 생에 버려뒀던, 얘도 마찬가지 과거가 되겠네요. 그죠? 과거에 버려두었던 빈 집을 고쳐야지. 그럼 지금 읽었던 이 부분 있죠. 이 전체 행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아 성찰을 통해서 고뇌하고 방황했던 과거의 자아나 화자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본질적인 또는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맞는 말이 될 테니까 특이사항은 없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수십 년 누적된 병인을 찾아. 여기서 말하는 이 병인이라고 하는 두 글자의 뜻은 뭐냐면 병의 원인 또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란 뜻인데, 병의 원인이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결국 병이 왜 생겼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럼 여기서 병인을 찾는다라고 했으니 1번으로 해석하자. 병이 발생한 원인은 결국 고뇌와 방황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되겠죠. 무너진 담을 쌓고, 담이 무너졌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말하는 담이라고 하는 건 집을 둘러싸고 있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집은 화자의 내면이라고 말했잖아.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는 무너진 담이라고 하는 건 상처 입은 내면 세계가 되겠죠. 누구의? 화자의. 담을 쌓고 창을 바르고 상한 가지도 마찬가지. 상처 입은 가지란 뜻이니까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다독여서 등불 앞에 앉히면 여기 등불까지 나왔네요. 여기서 말하는 이 등불이라고 하는 건 따뜻함을 상징하는 메시지가 될 테니까 어떻게 보면 상한 가지, 즉 상처 입은 내면을 등불 앞에 앉힌다라고 하는 건 자아 또는 내면을 위로하고자 하는 제스처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했더니 갈게. 만월처럼 따뜻한 밤이 오고 굉장히 자주 나오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갈게요. 만월이라고 하는 글자의 뜻은요, 가득 차다란 뜻입니다. 가득 찬 달처럼. 직유법이죠. 직유법. 따뜻한 밤이 오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따뜻한 밤이라고 하는 건 화자가 내면에 평안을 이룬 상태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됐어요? 즉 같은 말로 자아의 치유가 끝나고 평온한 순간을 따뜻한 밤이라고 할 거고, 만월처럼 따뜻하다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직유법이라고도 했잖아요. 근데 어떤 쌤은 이 부분을 가지고 만월이라고 하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써야 되는 것을 따뜻하다라고 바꿨다라고 해서 시각의 촉각화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거는 학교별로 좀 다를 거라서 확인하고 오셔야 됩니다. 내 생에 망가진 부분들이 수묵처럼 떠오른다. 수묵이라고 하는 건 수묵화라고, 먹으로만 그림을 그리는 게 수묵화예요. 수묵으로 떠오른다. 단비처럼 직유법이죠. 그 위에 내리는 쓸쓸한 평화. 평화는 평화인데 평화가 쓸쓸하답니다. 무슨 법일까요? 역설법이죠. 부정적인 쓸쓸하다와 평화라고 하는 긍정적인 게 맞물려 있으니까요. 쓸쓸한 평화. 이어서 갈게. 한때는 부서지고는 열기로 나를 세우고, 한때는 그러면 과거, 이제는 현재. 부서지는 열기로 나를 지새고 이제는 수리하는 노고로 밤을 밝히는 대꾸법이네요. 그죠? 또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고 있다. 대조법이 쓰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즉 여기는 내면에 평안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때는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 있었던 고뇌와 방황이 될 거고요. 가을은 일반적으로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은 성찰의 시간으로도 쓰이고요. 쓸쓸 하강적인 이미지 또는 성찰 말고 이런 단어도 성숙 상관없어요. 가을은 꿈도 없이 깊은 잠에 평안으로 온다. 평안이라는 글자는 중요하네요. 별표시 100만 개죠. 왜 평안이란 두 글자가 중요해 얘들아? 화자의 궁극적인 지향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됐죠? 그리고 자주 여러분들 못 찾는 부분, 이 두 행 있죠. 가을은 꿈도 없이 깊은 밤에 평안으로 온다. 행간 걸치며
원래는 한 행에 적어야 되는데 다른 행에 걸치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냐면 시적인 긴장감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효과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뭐 작품의 전개 속도를 늦춘다 이런 말들도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행도 자주 나옵니다. 할게요. 따뜻하게 손을 잡는 이별로 온다라고 나와 있는데 1번. 따뜻하다라고 하는 건 긍정이고 이별이라고 하는 건 부정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당연히 뭐야? 역설법이 될 거고. 역설법이 사용되면 항상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텐데 얘는 뭐냐면 마음에 있었던 상처, 얘는 고뇌와 방황 때문에 생긴 부분이 되겠죠. 상처와 이별, 헤어지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수용,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 최종 결론 내면에 성숙도 일어났을 거고 평온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녹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2번. 과거를 극복하고 성숙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해도 크게 특이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됐죠? 조금만 내용을 이해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어서요. 부담이 좀 덜 되실 것 같아요. 난이도가 높은 작품은 좀 아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혹시 몰라서 말하는데 야지라고 하는 종결어미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얘들아 니은다도 반복이야. 그러니까 종결어미가 야지만 있는 게 아니야. 니은다라고 하는 종결어미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종결어미의 반복을 통해라고 나와도 맞는 말이니까 아예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잡고 계셔야 됩니다. 아래 그 다음 두 번째 작품은 뭐냐면 섭섭이 보이는 방, 이중섭의 방에 와서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과 관련해서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중섭이라고 하는 작가가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서 제주도로 내려옵니다. 도망가기 위해서. 제주도로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극심한 생활고를 겪어요. 그러면서 예술작품을 하다가 이중섭이 결국 죽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중섭이 쓴 시가 아니라 화가 이중섭이 살던 제주도 집을 방문한 나희덕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중섭의 삶과 이중섭의 예술 세계를 떠올리면서 이 작품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중섭이 지은 것도 아니에요. 이중섭이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같이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서귀포 앞에 가로 열어볼게요. 서귀포 언덕이 초과한 채 귀퉁이 고방을 얻어 귀퉁이 고방 가로 닫아보시면 공간적 배경 그리고 지금부터 노란색으로 색칠하는 것들 있죠. 얘네들은 전부 다 무엇을 상징할 거냐면 궁핍한 현실, 같은 말, 가난한 현실이라고 해도 특이사항은 없겠죠. 서귀포 언덕 위 초가한 채 귀퉁이 고방을 얻어 아고리와 발가락구는, 여기서 말하는 아고리라고 하는 건 이중섭의 애칭, 발가락은 이중섭의 와이프에 대한 애칭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다. 이어서 갈게요.
두 사람이 누우면 꽉 찰 방보다는 차라리 관에 가까운 그 방에서 가로 닫아 보시면 마찬가지 가난하고 궁핍한 삶의 현실이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관이라고 하는 게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은 방이죠. 그래서 이 관이 보조관념이고 방이라고 하는 것이 원관념이기 때문에 여기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었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관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 죽을 때 들어가는 거니까 불행한 미래를 암시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뭐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뭐 말하지 않아도 알 거고, 개와 조개를 잡아먹으며 살았다. 이것도 가난한 현실을 말하는 부분이 되겠죠. 아이들이 해변에서 묻혀온 모래알이 버석거려도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어서 갈게요. 밤이면 식구들의 살을 부드럽게 끌어안아 가난하지만 서로를 비난하며 살지 않았고 굉장히 따뜻하고 포근하게 살아왔답니다. 즉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 나타난다. 밤이면 식구들의 살을 부드럽게 끌어안나 조개 껍질처럼 입을 다물던 방처럼 나왔네요. 지규법 됐어요? 지규법. 게를 삶아 먹은 게 미안해. 게를 그리는 아고리와 소라 껍질을 그릇 삼아라고 나오는데 소라 껍질이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가난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서로의 몸을 끌어안던 석회질의 방. 이어서 갈게요. 방이 너무 좁아서 그들은 하늘로 가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세계가 되겠죠. 됐어요? 하늘이라고 하는 건 이상세계. 하늘로 가는 사다리를. 그럼 하늘로 가는 사다리라고 했으니까 이 사다리라고 하는 건 현실과 이상세계를 이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겠죠. 사다리를 높이 가질 수 있었다. 즉 이중섭은 가난하고 공공한 현실에서 벗어나 이상 세계를 지향했다라고 말해도 맞는 말이 되겠죠. 팩트니까요. 꿈속에서나 그림 속에서 아이들은 이라고 나오죠. 지금부터 뭐 나올 거냐면 얘들아, 이중섭이 만든 예술 작품 속 세계가 나올 겁니다. 즉 이중섭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할게요. 꿈속에서나 그림 속에서 아이들은 새를 타고 날아다니고 복숭아는 마치 하늘의 것처럼 탐스러웠대요. 총소리라고 하는 건 6.25 거기까지는, 여기서 말하는 거기라고 하는 건 이중섭의 예술 작품 세계 따라오지 못했다. 섭섭이 보이는 이 마당에 서서 햇빛은 햇빛인데요. 무슨 햇빛이래요? 서러운 햇빛이래요. 서러운 햇빛에 눈부셔한 날 많았더라도 은박지라고 하는 거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중섭이요 은박지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종이 껍데기 은박지 있죠. 근데 이중섭은 그 껌 은박지가 아니라 담배갑 속에 있는 은박지 활용했을 겁니다.
은박지 속에 바다와 하늘, 개와 물고기들은 개라고 하는 부분도 앞에 가로 한번 열어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중섭이 그렸던 예술 작품 속 세계가 될 겁니다. 개와 물고기는 아이들과 해질 때까지 놀았다. 개가 아이의 잠지를 물고 아이는 물고기의 꼬리를 잡고 물고기는 아고리의 손에서 바닥거리던 바닷가까지가 작품 세계가 되겠죠. 그 다음 갈게요. 그 행복조차 길지 못하리란 걸 아고리와 발가락꾼은 알지 못한 채 살았다. 당연히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랐겠죠. 따라서 이 부분은 이중섭에 대한 글쓴이, 시인의 연민과 안타까움이 드러난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행에서 첫 번째 행만 가지고 뭐라고도 볼 수 있냐면 이중섭의 불행한 삶을 암시한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됐죠? 그럼 갈게요. 빈 조개 껍질에 새든 소라게처럼 직유법이죠. 그리고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들으세요. 지금 파랑 색깔로 밑줄 친 두 행 있죠. 문장 순서 뒤집어 놨어요. 도치법 까지 말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이중섭의 이 작품도 10강에서 봤던 것처럼 산문체거든요. 줄글 형태.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뭐 정겨움도 드러나고요, 뭐 평화로움도 드러나고요, 안타까움, 연민, 기타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는 작품이 섭섭이 보이는 방 이중섭의 방에 와서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수업도 고생하셨고요. 2021년 우리가 곧 끝나는 마지막 학년인데 조금 더 노력을 해주세요. 포기하긴 너무 이르잖아요. 여러분들 잘하시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위대하니까요. 고생하셨습니다.